페르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가장 유명한 영웅 중 하나입니다. 밤하늘에서 페르세우스 자리는 안드로메다 자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처에는 안드로메다의 부모인 케페우스 자리와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제물로 바쳐야 했던 바다 괴물을 상징하는 고래 자리도 있죠. 여기에 메두사에게서 탄생한 페가수스 자리까지 총 6개 별자리가 페르세우스 신화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왼손에 메두사의 머리를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높이 들고 있는데 때때로 굽은 언얼도로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메두사의 머리에 4개의 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세우스 자리 베타별, 오메가별, 로별, 파이별이 그것입니다. 하나의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을 라틴어로 루키다라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페르세우스 자리에 2개의 루키다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알파별 미르팍이며 다른 하나는 베타별 알골입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부 지도 제작자들은 메두사의 머리 부분을 별도의 별자리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보데의 우라노그라피아에서 볼 수 있듯이 메두사의 머리 부분에 별도의 이름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 다나에의 아들입니다. 아크리시오스는 손자에게 살해당할 것이라는 신탁을 들은 후 다나에를 감금하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황금색 빗줄기로 변신하여 햇볕이 새어들어가는 틈을 통해 다나에를 방문하였고 다나에는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아크리시오스는 이를 알아차리고 다나에와 갓 태어난 아기 페르세우스를 나무 상자에 넣어 바다에 버립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나무 상자 안에서 다나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제우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나무 상자는 세리포스 섬에 닿았고 딕티스라는 어부가 모자를 구해주었습니다. 딕티스는 페르세우스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딕티스는 세리포스 섬의 왕 폴리덱테스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폴리덱테스는 다나에를 아내로 맡기 위해 끈질기게 청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나에는 왕의 구원을 거절하였고 청년으로 자라난 페르세우스는 왕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폴리덱테스 왕은 짐짓, 자기는 더 이상 다나에에게 관심이 없으며 앨리스의 왕 오이노마우스의 딸 히포다메이아에게 관심이 있는 척 했습니다.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결혼 선물로 말을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에게는 말도 없었고 말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르곤이라는 명칭은 무시무시한 3명의 괴물자매, 즉 에우리알레와 스테노, 메두사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들은 모두 바다의 신이자 케토와 남매지간인 포르키스의 딸들입니다. 고르곤의 얼굴은 모두 용의 비늘로 덮여 있었고 멧돼지의 어금니를 갖고 있었으며 노쇠로 만들어진 손과 황금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돌로 변했죠. 에우리알레와 스테노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메두사는 아니었죠.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모두 뱀으로 되어 있어 다른 고르곤들과 구분되었습니다. 메두사는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특히 머릿결이 아름다웠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서 포세이돈에게 강간당했고 어이없게도 아테나 여신의 저주를 받아 괴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얻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신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머리에 쓰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되는 하데스의 어둠의 투구를 썼고 아테나 여신의 청동방패를 들었으며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다이아몬드 칼을 들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의 보호 아래 고르곤 자매가 살고 있는 아틀라스산 사면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고르곤으로 인해 돌로 변한 수많은 사람과 짐승들의 석상을 따라갔죠. 하데스의 투구 덕분에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던 페르세우스는 고르곤들에게 다가갔고 이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청동 방패에 반사된 메두사의 모습을 보며 단칼에 그녀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자 메두사의 몸에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와 완전 무장한 크리사오르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포세이돈이 젊은 메두사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특히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는 페가수스 자리라는 별자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재빨리 메두사의 머리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르곤들이 깨어나기 전에 서둘러 빠져나오죠. 페르세우스가 리비아의 사막을 건너오는 동안 메두사의 머리에서 떨어진 비들은 모두 맹독을 지닌 독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강한 바람이 일어 페르세우스를 하늘 반대편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왕국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죠. 하지만 아틀라스는 페르세우스를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들어 아틀라스를 거대한 산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그 산맥은 아틀라스 산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페르세우스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비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괴물에게 딸 안드로메다를 바쳐야 하는 케페우스 왕의 영토로 들어가죠. 여기서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구출하였고 안드로메다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함께 세리포스 섬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나에와 양아버지 딕티스가 폴리덱테스 왕의 폭정을 피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왕궁으로 쳐들어가 메두사의 머리로 폴리덱테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버지 딕티스를 세리포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가 자신의 방패 한복판에 달아놓았습니다. 페르세우스의 모든 모험은 아크리시오스가 자신의 손자에게 살해당할 것이라는 신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은 육상 경기에서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에 구경꾼 중 한 명이었던 아크리시오스가 맞아 죽으면서 실현되고 맙니다. 페르세우스 자리의 별 이름을 이해하려면 알투라야라는 아라비아의 거대한 자리별을 알아야 합니다. 알투라야는 플레이아데스를 일컫는 아라비아의 고유어인 한편 이 자리별이 그리는 여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플레이아데스는 알투라야의 얼굴입니다. 알투라야는 한쪽 팔은 쭉 뻗어 있는 반면 한쪽 팔은 절단되어 있습니다. 절단된 팔은 고래의 머리 부분에서 말려 있는 반면 쭉 뻗은 나머지 한쪽 팔은 페르세우스 자리를 관통하여 카시오페이아 자리까지 뻗어가면서 해나 염색으로 오염된 손을 의미하는 카시오페이아 자리 베타별 카프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별이 페르세우스 자리를 관통하다 보니 페르세우스 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의 이름은 알투라야라는 거대한 자리별의 신체 각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선 페르세우스 자리 알파별의 이름 미르팍은 아라비아어 미르팍 알투라야에서 유래한 이름으로서 이는 알투라야의 팔꿈치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페가수스 자리 감마별의 이름으로 사용되지만 이 별은 알게니브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알게니브의 원래 발음은 알제니브입니다. 그런데 알게니브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몇 안 되는 별 이름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 별지기들에게는 이미 알게니브라는 발음이 익숙하여 여기서도 알게니브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투라야가 아닌 페르세우스 자체의 형상에서 유래하는 이름입니다. 어원이 된 아라비아어 알잠브는 측면 또는 옆구리를 의미합니다. 즉, 이 별의 위치가
페르세우스의 옆구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번역가들은 알-잠브를 알-자니브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알-자니브라는 단어가 음역되어 알게니브가 된 것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크시별은 맨키브입니다. 아라비아어 만키브 알-투라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투라야의 어깨를 의미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오미크론별은 아티크입니다. 이 이름은 페르세우스 자리 제타별에도 쓰이는데 역시 알-투라야의 형태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아티크 알-투라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투라야의 쇄골을 의미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오미크론별과 제타별 모두 쇄골을 형성하는 별들이다 보니 동일한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베타별의 이름은 알골입니다. 아라비아어로 괴물의 머리를 의미하는 라스 알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은 페르시아 천문학과 서양 천문학 간 벌어진 자존심 대결의 한 단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골은 식이중별로 알려진 별입니다. 가까이 붙은 두 개의 별이 서로에 대해 2.91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으며 두 개의 별이 서로를 지나갈 때 밝기가 변합니다. 아라비아에서는 이 별의 이름이 고르곤이나 메두사가 아닌 알골로 지어진 이유로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이 이 별이 변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면 서양 학자들은 알골이 변광성이라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으며 알골이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고르곤의 머리를 그저 번역한 것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오늘날 알골이 변광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물은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제미니아노 몬타나리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의 가장 유명한 관측 대상은 뭐니뭐니 해도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입니다. 시간당 1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유성우를 3대 유성우라 합니다. 1월 3일 전후로 발생하는 사분위 자리 유성우, 8월 13일 전후로 발생하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12월 14일 전후로 발생하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3대 유성우 중 유일하게 추위 걱정 없이 밤새 가볍게 관측 가능한 유성우가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입니다. 2016년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전국 곳곳에 관측지가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작 유성우 관측에 성공하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성우 관측 실패 원인은 딱 하나, 주변이 너무 밝다는 것입니다. 용자리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유성우 관측에 성공하는 5가지 조건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대한 어두운 곳에서 관측합니다. 공개 관측회를 한다고 광고하는 곳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어두운 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가십시오. 완전 시골, 완전 깜깜한 곳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둘째, 최대한 높은 지대에서 관측합니다. 인공 조명이나 탁한 대기의 영향을 덜 받고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고지대가 유리합니다. 셋째, 달이 없는 금음에 관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력과 양력은 1년 중 약 11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유성우를 금음에 관측할 수 있는 날은 3년을 주기로 돌아옵니다. 물론 달이 떠 있을 때도 별똥별을 볼 수 있지만 달이 없다면 훨씬 더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1년 8월 13일은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관측에 알맞은 월령입니다. 넷째, 새벽 4시 전후가 가장 많은 유성우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측자의 위치가 지구가 우주 공간을 헤쳐나가는 정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편안한 관측 환경을 만듭니다. 유성우 관측에 망원경과 쌍안경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경우 지리산 정령치 휴게소, 경북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 황매산 정상 능선, 지리산 뱀사골 와운마을에서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관측한 바 있으며 모두 만족스러운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에서 눈에 잘 띄지만 유독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리별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세우스 자리 델타별에서 에타별까지 이어지는 페르세우스 자리의 원호라 불리는 자리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별이 카시오페이아 자리보다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 자리별의 연결선으로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을 정도입니다. 이 자리별의 한복판에 페르세우스 자리 알파별, 미르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르팍은 맨눈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1등급 별이며 이 별의 주위는 멜로테 20이라는 산계성단이 감싸고 있습니다. 멜로테 20은 직경 5도의 폭으로 미르팍을 감싸고 있습니다. 보름달의 시야각이 0.5도이니 보름달 10개에 해당하는 넓은 폭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천체망원경보다는 저배율에 넓은 시야를 제공해주는 길잡이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슨한 산계성단을 관측하다 보면 이 넓은 우주 공간에 무질서하게 퍼져 있는 듯한 별의 무리 하나하나를 구분하고 구획한 사람들과 그 기술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는 2개의 메시의 천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계성단 M34와 행성상성운 M76입니다. M34는 페르세우스 자리 카파별 및 베타별과 함께 이등변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어 무척 쉽게 찾을 수 있는 산계성단입니다. 반면 M76은 메시의 목록의 천체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천체입니다. 짚어가는 길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행성상 성운이라는 천체 자체가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메시의 목록상의 행성상 성운들은 반드시 관측해야 합니다. 그나마 메시의 목록에 담긴 4개 행성상 성운이야말로 이 독특한 천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가장 쉬운 천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행성상 성운 관측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M76을 찾아가려면 우선 페르세우스 자리 P별을 찾아야 합니다. 비슷한 4등급 별들인 페르세우스 자리 세타별, 안드로메다 자리 65별까지 거리에 2배를 더 가면 동일한 4등급 별인 P별을 만날 수 있습니다. M76은 이 P별의 북쪽 1도 지점에 있습니다. 관측 조건이 좋은 하늘이라면 손뭉치를 툭 던져놓은 듯한 행성상성운 특유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가 품고 있는 보석 중의 보석, 페르세우스 자리 이중성단으로 가보겠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의 원호가 그리는 날씬한 곡선을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미끄러져 나갔을 때 밤하늘에 맨눈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페르세우스 자리 이중성단이 뿜어내는 빛입니다. 1도 시야각을 볼 수 있는 배율에서 페르세우스 자리 이중성단을 바라보면 무수한 별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별빛이 접안 렌즈를 터뜨릴 듯 밀고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접안 렌즈에서 눈을 떼고 하늘을 바라보면 망원경을 통해 내 몸속에 별빛이 가득 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 느낌이야말로 밤하늘을 찾아 나선 별지기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입니다. 저는 이것이 추위와 무서움을 무릅쓰고 홀로 길을 나선 별지기에게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